자, 우리가 통합과학을 오늘 시작하는 거죠. 미리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래서 통합과학 단원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1, 2, 3, 4단원이 존재를 해. 근데 걔네들을 소단원 하나씩 쪼개 본다면은 약 한 36가지인가 7가지인가 그렇게 돼요. 교과서마다 조금씩 달라. 그래서 꽤나 많은 양이야.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거를 총 4번 시험을 보는 거죠. 1년 동안 총 4번 시험을 볼 거야. 근데 그 모든 강의를 우리가 겨울방학 10주라는 시간 동안 다 치기에는 사실상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즉 어려운 거 위주로 그 부분만 10강을 따로 뽑아서 교재에 수록을 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10개 강의만 어느 정도 선행을 하고 고등학교 생활에 올라가신다면은 조금 더 나은 고등학교 생활이 될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잘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뭘 배울 거냐면은 물질의 구성 입자, 얘네들을 배울 거예요. 물질 구성 입자들. 그러니까 물질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이 입자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타났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입자들은 언제 나타났냐면 우주 탄생 과정 중에 생성이 됐어요. 우주가 탄생하는 과정 중에 생성이 된 애들이야. 그러면 즉 오늘 배울 건 뭐겠어? 우주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입자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자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간략하게 미리 말씀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오늘 스펙트럼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를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도플러 효과라는 것을 이해해야 이것들을 또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배경 지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교재 순서대로 이제 한 번에 쭉쭉쭉 나가 볼게.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필기를 하시죠. 필요한 부분 필기를 하시는데 웬만하면 그냥 다 필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물질이라는 거는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볼게. 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게 뭐라고 알고 있어, 우리는? 그치, 원자들이 물질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도 배웠을 거야. 원자는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전자라는 것, 그리고 중심에 원자 핵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또한 원자 핵은 또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 핵은 양성자라는 것과 중성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 앞으로 기호로 쓸 거야. 한 번만. P는 뭐야? P가 양성자예요. P는 양성자. 그리고 N은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원자 핵은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각각 쿼크라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쿼크라는 입자들. 근데 이 쿼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쿼크의 종류가 두 종류인데, 첫 번째로 U라고 쓰고 업쿼크 혹은 위쿼크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업쿼크, 난 업쿼크라고 읽을게. 업쿼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업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 다운이 있겠죠? 그래서 D라고 쓰고 다운쿼크 혹은 아래쿼크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는
첫 번째, 쿼크는 가장 기본이죠. 그쵸? 그래서 쿼크는 기본 입자야. 기본 입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다. 자, 그리고 기본 입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전자도 기본 입자겠죠. 그치? 전자도 기본 입자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얘네들의 전하 성질을 좀 이해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전하의 성질. 전하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의미하죠. 그러면 전자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 자, 그리고 양성자는 전자랑 똑같은 크기의 전하량이 같죠? 근데 다만 뭐가 달라요? 부호만 다르죠? 양성자는 플러스 1을 띄어요. 자, 중성자는 전하 띄어 안 띄어? 안 띄죠? 중성자는 0의 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봐봐. 양성자가 플러스 1을 띄는 이유는 양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쿼크들의 전하량의 합이 플러스 1이면 되겠죠. 그러면 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들은 어떤 전하들을 가지고 있냐면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일까? 양성자에 비하여 한 3분의 2 정도의 전하를 갖는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일까? 전자에 비하여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의 전하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해되죠? 아이고, 분필 좀 갈고. 자, 그러면 이제 양성자, 중성자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플러스 1을 만들려면 얘네들 가지고 플러스 1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면 플러스 1이 될 수 있죠. 3분의 2,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자, 그럼 0을 만드는 중성자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다운쿼크 2개, 업쿼크 하나면 될 수 있겠죠. 얘 두 마리에 얘 하나면 0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양성자는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업쿼크가 2개, 다운쿼크가 하나. 그 중성자도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종류가 다운쿼크 2개, 업쿼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양성자든 중성자든 어쨌든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맨 앞에 원자로 돌아와서 원자 구성 입자라는 것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원자의 구성 입자. 얘네들의 성질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 핵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돌아다녀? 전자가 돌아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존재를 하고 그 주변에 누가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전자가, 그치, n 플러스고 n 마이너스인가 서로 인력을 느껴서 여기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는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이 양성자, 중성자들이 모여서 원자 핵을 이루는 거잖아. 그치?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하량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 자, 전하량 B 한 번만 적어 봅시다. 외워야 돼요.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양성자랑 전자가 전하량의 크기가 같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원자 안에는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항상 같아요. 항상 같은 거야. 자, 그런데 양성자 한 마리와 전자 한 마리의 전하량도 같고 개수도 같다면 이 원자라는 녀석은 플러스 전하의 세기와 마이너스 전하의 세기가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원자는 항상 전기적인 중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유추해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칼륨이라는 원자가 있어요. 칼륨. 들어봤죠? 칼륨은 양성자 수가 19개 있는 원소야. 양성자 수가 19개 있는 원소야. 그렇다면 칼륨 안에는 과연 전자는 몇 개 있을까요?
마이너스 19개? 19개가 있겠죠. 그치? 왜? 이거 더하면 0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중학교 때 또 이온들을 또 배웠을 건데, 자, 칼륨 이온이 K 플러스거든. 왜 K 플러스라고 불렸느냐면 양성자는 그대로 19개인데 전자가 18개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얘는 플러스 19인데 얘는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 1이 남지? 그렇기 때문에 요 입자는 중성이 돼? 안 돼? 안 돼. 뭐가 하나 남아? 플러스가 하나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전하가 플러스 1을 띈다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써준 거겠죠. 이게 칼륨 이온인 거야. 이해돼? 즉 칼륨 이온은 이온이 될 때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는 녀석인 거죠. 그럼 전자 잃었으니까 전하의 밸런스가 깨진 거죠. 그래서 전하를 띄는 거지. 반대로 음이온의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서 밸런스가 깨지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치? 요런 성질들이 있어. 또 하나. 자, 원자라는 녀석들 안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는데 얘네들의 질량비도 한번 이해해보자. 질량비. 자, 양성자랑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해요. 1대1이야.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해요. 자, 근데 전자는 그에 비하여 1837분의 1배 정도로 가볍습니다. 이 숫자를 우리가 외워놓을 필요는 없어. 외워놓을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요렇게 전자의 질량이 가볍다. 즉 원자 전체 질량에서 무시해도 될 정도의 점유율이라는 얘기죠. 즉 무슨 소리야? 요런 원자가 있어. 근데 이 원자에서 내가 요 전자 하나를 없애버려요. 전자 하나가 빠진다고 한들 질량 차이가 크게 날까요? 크게 안 나겠죠? 그럼 또 하나 봐봐. 칼륨 원자의 실제 질량이 있겠죠? 그러면 칼륨 이온의 실제 질량도 있을 건데 얘네들의 차이점은 끼껴봐야 전자 하나 차이죠. 그렇다면 칼륨 원자와 칼륨 이온의 질량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겠지. 왜? 전자는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에 비하여 매우 가볍거든. 아시겠죠? 그렇다는 이야기 한 번만 더 정리하면, 그러면 양성자랑 중성자가 이루고 있는 입자가 뭔데? 원자, 핵이죠? 즉 원자 핵의 질량은 원자 질량과 거의 비슷한 거죠. 그냥 전자를 다 빼도 그냥 질량은 거의 변화가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즉, 요 전체 질량은 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원자, 핵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는 다 빈 공간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 구성 입자 성질들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됐죠? 자,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런 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스펙트럼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스펙트럼부터 이해를 해볼 거야. 아시겠죠? 해보자. 자, 스펙트럼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배경 지식이 하나 또 필요해요. 스펙트럼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 하나 더 있어요. 적으세요. 이건 책에 안 나와. 자, 먼저 자, 전자기파에 대한 이해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전자기파라는 거는 이거 뭘 말할까요? 파동, 그치. 웨이브를 말하는 거야. 파동. 그럼 파동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이해를 해보면 파동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파동이죠. 그때 우리는 이 제일 높은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마루라고 불러요. 마루. 제일 높은 부분은 마루. 여기 제일 낮은 부분은 뭐라고 부를까요? 골이라고 부르죠. 골짜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마루와 골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럼 파동이 1회 반복됐다라는 소리는 마루였다가 마루가 되면은 1회 반복이겠지. 골에서 골로 갔으면 1회 반복이겠지. 그때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길이 있죠. 요만큼의 길이. 이 길이를 뭐라고 부를까? 파장이라고 부르고요. 요 파장을 우리는 기호로 앞으로 요렇게 쓸 거야. 람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뭐라고 읽어? 람다. 파장 람다라고 읽어주면 돼요.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이걸 한 파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요 파동의 에너지 관계부터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파동마다, 파동의 종류마다 자, 요런 파동도 있을 거고 요런 파동도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위아래를 비교해 봤을 때 파장 길이가 다르죠? 그치? 파장의 길이가 달라요. 자, 위쪽에 보면 요 녀석은 파장의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파장의 길이가 길어요. 자, 요 녀석은 파장의 길이가 짧아요. 자, 그럼 요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줄을 하나 요렇게 쭉 매달아 가지고 줄을 이렇게 흔들어서 웨이브를 만들 거예요. 웨이브를 만드는데 잘 생각해 봐. 자, 요런 파동을 만드는 것과 요런 파동을 만드는 거, 긴 거, 짧은 거, 둘 중에 어떤 걸 더 빨리 흔들어야 볼 수 있을까? 그치, 밑에 거. 더 빨리 흔들 때 이 녀석을 볼 수 있겠지. 그럼 더 빨리 흔든다는 이야기는 진동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파장이 짧다라는 이야기는 진동수는 크다, 작다? 그치, 진동수는 크다라는 말이 돼요. 진동수 F라고 씁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요 녀석은 그러면 진동수가 클까, 작을까? 작겠죠? 그치? 자, 그럼 하나만 더. 자, 봐봐. 내가 어쨌든 줄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있었어. 길게도 흔들고, 짧게도 흔들고. 막 흔들고 있었어. 그때 수연이 맞죠? 수연이 네가 이 줄에 지나가다가 맞았어. 공교롭게도. 어느 때 더 아팠을 것 같아? 그치. 이때 여기에 맞으면 더 아프겠지. 그 아프다는 얘기는 뭐야?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 파동이. 그렇다면 이렇게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파동일수록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크다, 작다? 에너지는 크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다시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은 이런 파동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것들을 묶어서 한 번에 다시 정리를 해 본다면 파동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파장의 길이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겠죠? 이해돼요? 근데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또 진동수랑은 비례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놓으면 통합과학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화학원, 물리원에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야. 아시겠죠? 이건 좀 잘 기억을 해줘. 됐니? 자, 그러면 요런 게 파동의 성질인데, 요런 게 파동의 성질이야. 에너지가 크면 파장은 짧을 거야. 파장이 길면 에너지는 에너지는 작겠죠? 그치? 그때 우리는 세 가지 전자기파의 종류를 나눠 봤을 때, 참고 내용입니다, 이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 세 가지 일반적인 전자기파를 비교를 해봤을 때 잘 생각해 봐봐. 자외선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클까, 작을까? 잘 생각해 봐. 자외선 하면은 해로운 거야, 이로운 거야? 해로운 거죠. 왜? 선크림 발랐니? 선크림이 막는 게 뭐야? 자외선을 막는 거죠. 자외선 차단. 그치? 왜 자외선을 차단해야 돼? 에너지가 크니까. 에너지가 크면 뭐가 안 좋은데? 피부에 화상도 입고, 세포 변형도 일으킬 수 있고, 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고, 세균을 죽일 수도 있고. 이해돼? 즉, 자외선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다, 작다? 자외선의 에너지가 큰 거야. 그에 따라서 자외선은 가지고 있는 파장이, 그 파동의 파장이 길까, 짧을까? 짧겠죠. 자, 적외선의 경우에는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가 쓰거든. 적외선 물리치료할 때. 그치? 그럼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세포를 조금 더 이게 막 자극을 해줄 수 있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에너지가 많이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외선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파장이 길다. 이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가시광선은 가운데서 어떤 역할이냐면 얘네들의 중간 정도의 값을 갖고 있어요. 가시광선의 파동은 얘네들의 중간 정도의 값을 갖는다. 즉, 가시광선은 색깔을 가지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잘 생각해봐. 빨주노초 파남보마다 파동이 다르겠죠? 생긴 파동이. 파장 길이도 다를 거야. 오케이? 그러면 빨간색이 길까 파란색이 길까 생각을 해볼까요? 쉬워요. 자, 여기 적외선에서 적자가 뭘까요? 붉을 적자야. 빨간 색깔. 왜 그러냐면 이쪽이 빨간색이거든. 가시광선에서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쪽은 봐봐. 자외선 쪽에 붙어 있죠? 그치? 그 이마트 가면 자색 고구마치 팔지? 무슨 색이야? 보라색이야? 그럼 여기 뭐 있을까? 보라색 있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스펙트럼 나와 있는 거 그림 보면은 오른쪽이 빨간색이죠. 그 왼쪽이 뭐야? 보라색이죠. 이런 식으로 파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가시광선에서는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긴 거죠. 자외선에서 가시광선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고 자외선에서 가시광선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가시광선 안에서만 이야기를 해본다면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고요. 에너지는 크다 작다? 작다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가시광선이라고 한다면 얘는 청색 계열일 거야. 얘는 적색 계열일 거고.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 자, 참고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 결국에는 가시광선에서 색깔이 다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다? 파장 길이에 따라 다른 거겠죠? 색깔이 다른 이유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스펙트럼에서 첫 번째로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이해해 봅시다. 연속 스펙트럼. 자, 연속 스펙트럼이란 얘는 백색광이 키워드예요. 백색광. 연속 스펙트럼 나오면 백색광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 백색광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한 줄기 빛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 한 줄기 빛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줄기 빛이 백색광이었어. 자, 그럼 백색광 안에는 어떤 색깔들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물감 섞어가지고 색깔 만드는 거 해봤죠? 초딩 때나 유딩 때 해봤을 거야. 자, 우리가 빛도 섞어서 색깔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흰색의 빛을 만들려면 어떻게 섞어야 돼요? 다 섞어요. 뭐 사실은 RGB만 섞으면 되기는 한데 다 섞어요. 다 있으면 백색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다 섞여 있는 혼합물인 거야. 쉽게 생각하면. 이해돼요? 즉 색깔을 다 갖고 있네 라고 되겠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하나 요소별로 분해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빨간색 빛만 따로 빼내고 싶어. 초록색 빛만 따로 빼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다시 빼낼 때 뭐가 필요하냐면 자, 영어로는 프리즘, 우리나라 말로는 분광기라는 걸로 쏠 거예요. 여기 분광기가 있어.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빛을 분석해 주는 거야. 어떤 요소들로 되어 있는지. 분광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백색광이 분광기에 들어가게 되면 빛의 분산이 일어나거든. 분산이 일어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빛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이 분산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흰색 종이띠를 여기다 이렇게 가까이 대보는 거야. 이렇게 가까이 대보면은 여기에 무지개가 나타날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빨간색은 여기 봐봐. 빨간색은 이만큼 꺾여서 여기에 표시가 될 거예요. 빨간색은. 근데 주황색은 이만큼 꺾여서 여기에 표시될 거야. 이해돼요? 또 다른 색도 요만큼 꺾여서 여기에 표시될 거야. 요만큼 꺾여서 또 여기에 표시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 가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교재에 있는 연속 스펙트럼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잘 살펴보면은 빛이 꺾임으로써 여기 표시되는 거죠. 그치? 근데 빨간색은 조금 덜 꺾였죠. 근데 저 아래에 있는 보라색은 엄청 많이 꺾이죠. 즉, 파장마다 꺾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이야기네. 파장마다 파장 길이에 따라서 꺾이는 정도, 그걸 뭐라고 불러요?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즉, 이 파장 색깔마다, 파장 영역대마다 꺾이는 정도가 다른 걸 가지고 분광기는 그 꺾인 걸 다르게 꺾어줘서 색을 분리하는 것이.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백색광은 모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색깔의 빛이 다 표시가 된다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연속 스펙트럼. 근데 연속 스펙트럼을 얻으려면 꼭 필요한 게 뭐겠어, 결국에? 백색광이 무조건 있어야겠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저쪽에다 적자.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흡수 스펙트럼. 자,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거의 키워드는 저온의 기체가 키워드예요. 저온의 기체. 자, 왜 그럴 거냐면은 봐봐. 자, 여기에 얼음이 이렇게 한 덩어리 있었어요. 얼음. 근데 이 얼음을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질 거야. 손으로 이렇게 만질 거예요, 얼음을. 그러면 만지게 되면은 난 차갑다고 느낄 거거든. 왜 차갑다고 느끼냐면은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 거야. 그래서 내 손은 얼음한테 열을 줄 수밖에 없게 되죠. 즉, 이렇게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네. 그렇다면 이때 이 얼음은 에너지를 받은 거니까 흡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저온의 무언가 물질은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또 여기에 백색광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 백색광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 백색광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 빨간색도 있을 거고요. 뭐 등등등 해서 보라색까지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이 녀석이 가다가 여기에서 뭘 만나냐면 A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저온 기체를 만난 거야. A라는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온 기체를 만났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요 백색광이 여기를 지나갈 건데 지나가다가 차가운 걸 만난 거지? 네. 그럼 차가운 걸 만나면 이 차가운 녀석들은 요 에너지를 가만 냅둘까? 가만 냅두지 않겠죠. 가져가겠지. 다 가져갈까? 일부 흡수할 거야. 네. 일부 얘네들한테 에너지를 이렇게 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빨간 색깔의 에너지, 뭐 예를 들어 초록 색깔, 그리고 뭐라고 할까? 주황 색깔 에너지 뭐 이렇게 흡수했대요. 정신! 주황 색깔 이렇게 흡수했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흡수당한, 생각해보자, 우리. 요 빛은
여기에는 빨간색이 있을까? 아니요. 없게. 초록색은? 없지 않아요. 주황색도 없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분광기에 넣어보는 거예요. 분광기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띠가 보이게 될 건데 색칠이 되어 있겠죠? 색칠이 되어 있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빨간색 부분은 표시가 있어 없어? 없어요. 빨간색 부분에 이렇게 시커멓게 줄이 하나 가 있는 거야. 주황색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커멓게 줄이 이렇게 하나 가 있겠죠. 초록색 부분도 어떻게? 이렇게 시커멓게 줄이 하나 이렇게 가 있을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런 거를 흡수당한 파장 영역이다 해서 흡수선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A 원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원소였어. B 원소였어. 그럼 B 원소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만 흡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즉 원소마다 흡수할 수 있는 파장 영역대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저온의 기체에 B가 있으면 흡수선의 위치가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흡수선 위치가 달라졌겠죠.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원소마다 어떤 걸 흡수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미지의 기체가 있어요. 여기에 뭔진 몰라. 근데 흡수선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원소마다 모든 흡수선을 우리가 각각 다 알고 있다면 미지의 기체 안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흡수선의 위치를 보고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어. 이해돼? 중요한 거 하나 다 적을게. 결국엔 원소마다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같아 달라? 다르다. 됐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흡수선을 분석하여 흡수선 위치를 본다는 거죠. 흡수선을 분석하여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 뭐라고? 원소마다 흡수 가능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죠? 잘 생각해봐. A든 B든 똑같이 얘를 흡수한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선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여기에 A가 있는지 B가 있는지 알아 몰라? 알아요? 똑같이 이걸 다 흡수한다고 했을 때? 모르죠. A인지 B인지. 근데 선이 이렇게 세 줄이 나타났어. 이 위치에 세 줄 나타났어. 저기 A가 있네를 아는 거야. 아니면 선이 여기 두 줄만 나타났어. 그러면 저기 B가 있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요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졸면 안 돼. 내 수업 재미없어? 난 지금 굉장히 유익한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백신 맞고 왔어? 누구나 다 맞는 거잖아. 할 수 있어. 이겨내. 세 번째, 이겨내자. 방출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자, 그럼 방출 스펙트럼의 키워드는 뭐냐면 고온의 기체야. 고온 기체.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이 고온의 기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 근데 이 고온의 기체가 또 A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대요. A 원소 고온 기체. 잘 봐봐. 그러면 얘는 저온 기체지. 얘를 내가 뜨겁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을 가하면 에너지죠, 결국에. 에너지를 막 가할 거야. 에너지를 막 가할 건데 얘는 에너지를 뭐만 먹어요?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만 먹는 거야. 내가 막 다 퍼줘도 얘는 지가 알아서 스스로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만 골라 먹어요. 그 에너지만 사용해서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빨간 맛, 초록 맛, 주황 맛으로 배가 터져 있는 상태죠? 그치? 그래서 뜨거워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먹은 에너지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뱉어내야 돼요. 그러면 뱉어낼 때 그게 우리 눈에 어떤 형태로 보이는 거야? 빛의 형태로 보이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이 빛은 뭘 포함하고 있을까? 똑같이
이걸 포함하고 있을 거야. 이 빛에는 반대로. 이해돼요? 그래서 이 빛을 분광기에 넣어보면 다 시커먼데 빨강색, 주황색, 초록색 선만 나오는 거야 이번엔. 이해돼? 책 그림이랑 같이 봐봐. 흡수 스펙트럼이랑 방출 스펙트럼 두 가지 봤을 때 각각 흡수 스펙트럼에서의 선은 흡수선이야, 시꺼먼 거.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에서의 선은 이 색깔 선들이에요. 그 선의 위치가 어때? 같아요. 먹은 걸 그대로 뱉는다는 얘기죠. 즉 책에 나오는 저온의 기체와 책에 나오는 고온의 기체의 성분이 어떻다는 얘기일까? 같다는 이야기예요. 먹은 걸 그대로 뱉는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마찬가지로 또 줘. 아, 요 어떤 미지의 기체가 방출하는 빛 에너지를 분석해 본다면 얘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똑같은 얘기죠. 원소마다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또 다르겠죠. 근데 그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어떤 거야?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정리할게. 동일한 원소라면 동일 원소일 경우에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는 같다. 즉 동일한 원소라면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요 선 있죠, 선? 흡수선과 방출선의 세기를 분석하잖아. 흡수선과 방출선의 세기를 분석한다면 뭘까지 알 수 있냐면 그 원소가 얼마나 있는지, 원소의 질량비 또한 알아낼 수 있어요. 오케이? 즉 우리 원소란다.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뭐야? 원소의 종류. 두 번째 그 원소의 질량비. 이렇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크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스펙트럼, 이 흡수선이나 방출선 이런 것들, 이런 스펙트럼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르죠. 그래서 스펙트럼은 원소의 지문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 지문의 세기를 보고도 그 원소의 질량비까지 이해할 수 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거 가지고 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사실을 결국엔 알아냈어요, 우리가. 근데 이걸 알아낸 걸 가지고 어떻게 알아낸 거냐면은 별빛 스펙트럼,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고 알아낸 겁니다. 이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스펙트럼 이해되니? 자, 잘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도플러 효과라는 것도 마저 이해해 볼 거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해하려면 스펙트럼 알아야 된다고. 또 뭐 알아야 된댔어? 도플러 효과 알아야 된댔어.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적색 편의부터 이야기가 나올 텐데 도플러 효과 그 아래 나와 있는 거 그거부터 좀 이해를 해보고 갈게. 아시겠죠? 자, 도플러 효과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야.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 파동의 파장이 짧아지고요. 관찰자로부터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지는 게 도플러 효과야.
자, 그러면 실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이거를 내가 느껴본 적이 있나? 도플러 효과를 내가 느껴본 적이 있을까라는 걸 한번 이해해 볼게. 자, 여기 도로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도로. 이 도로변에 내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로변 위에서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갈 거야. 도로 좀 이쁘게 그릴까? 똑같나? 자동차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아시겠죠? 지나갈 때 보면은 어떤 소리가 날 거거든? 소리를 한번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되새겨 볼까요? 지나갈 때 존나 잘하죠? 그치? 자, 이렇게 가다가 소리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쵸? 소리가 달라져. 자, 그럼 보면 이제 여기를 가까워질 때 생각을 해보면 소리의 높낮이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나죠. 그치. 높은 소리가 나요. 소리가 세진다는 게 아니야. 높아집니다. 점점 높아져. 근데 멀어질 때는 멀어질 때는 낮아져요. 질 때 소리는 점점 낮아진다. 그쵸? 그러면 자, 소리가 높아진다라는 거, 즉 고음이 된다는 얘기죠. 그치? 고음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소리의 진동수가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치? 그러니까 높은 소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쿠아리움 가서 돌고래 소리 들어봤니? 네. 돌고래 소리 높아 낮아? 굉장히 높아요. 뭐야 그거? 초음파죠. 네. 걔는 초음파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잖아. 그게 뭐야? 진동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해돼? 네.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어린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벨소리들이 있죠. 막 소리 들을 수 있는 소리. 네. 그치? 뭐 주파수 영역 이렇게 바꿔보면은 아버지 엄마는 안 들리는데 난 들려. 이런 소리가. 삐 이런 소리. 뭔지 알죠? 그 소리는 높은 소리야, 낮은 소리야? 높은 소리야.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크다, 작다? 커요. 그러면 우리 복습해 볼까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다, 짧다? 파장이? 짧다. 이미지 생각해봐. 웨이브가 있는데 이걸 막 빨리 흔들어. 그럼 파장이 길어, 짧아? 짧아요. 자, 그러면 낮은 소리야. 낮은 소리는 그러면 반대로 진동수가 어떨까요? 작겠죠? 그치? 진동수가 작으면 파장은 길어, 짧아? 길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 도플러 효과라는 건 요거야. 가까워질 때는 파장이 짧아져요. 멀어질 때는 원래 파동의 파장보다 파장이 길어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결국에 파동을 우리가 이미지화 시켜보면 이런 느낌이겠지. 원래 파동이 요런 파동이었대. 요런 파동이었는데 가까워질 때 나한테는 점점 짧아지면서 오는 거야. 이해돼? 근데 나한테 멀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해돼? 점점 가까워질 때는 파장이 길어진다, 짧아진다? 짧아진다.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진다. 이해되죠? 요런 게 도플러 효과다라고 이해하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도플러 효과인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얘기를 해볼 거냐면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적색편이라는 걸 이해해 볼 거야.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먼저 우주 팽창의 원리. 현 시간에도 우주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팽창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팽창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좀 이해해 봐야겠죠. 증거가 적색편이거든. 그 적색편이라는 증거가 어떻게 나왔냐면 봐봐. 자, 요런 풍선이 있어요. 이 풍선에 내가 점을 3개를 찍을 거야. 이렇게. 여기 A, B, C 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 놓고 내가 이 풍선을 한 2배 정도 크기를 더 불 거예요. 2배 정도.
이렇게 커지겠죠. 근데 점의 위치를 보면 이제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될 거고요, 여기가 C가 될 거야.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B 입장에서 A는 원래 여기쯤 있었는데 이만큼 멀어지는 거지. 2배 커지는 동안. 또다시 B 입장에서 C는 원래 여기 있었는데 2배 커지는 동안 이만큼 멀어진 거죠. 뒤로 멀어진 거야. 얘 B가 보기에는 A랑 C가. 이해돼? 그러니까 B 입장에서 B가 관찰자예요. 오케이? B 입장에서 A와 C 모두 멀어지고 있는 거야,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치, 모두 멀어지고 있는 중이야. 됐죠? 근데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누가 더 빨리 멀어져? A, 그쵸? 이렇게 가는 동안 똑같은 시간이 걸린 걸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은 시간 동안 A는 이만큼 갔고 B는 이만큼만 갔고. 그래서 결국 이거 이렇게 표현할게요. 뒤로 멀어지는 속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후퇴 속도라고 표현할 거예요. 후퇴 속도는 A와 C 중에 누가 더 빠른 거야? B 입장에서는 A가 더 빠른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어쨌든 팽창을 하게 되면 멀리 있는 녀석이 더 빨리 멀어지는 거죠. 이해돼? 그럼 이제 이거를 풍선이 아니라 우주로 생각하고요. 점이 아니라 이걸 은하로 생각할게요. 예를 들어 B는 우리 은하, A와 C는 외부 은하야. 여기로 다시 와봐. 여기에 A라는 외부 은하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 우리 은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럼 볼게. A 외부 은하, 여기 별이 얼마나 많겠어. 그치? 막 반짝반짝 하겠죠? 그러면 그 별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건 A 은하로부터 별빛이 우리 은하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지. 별빛이죠. 빛은 파동이죠. 별빛 파동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오는 거야. 알겠죠? 별빛. 됐니? 근데 우리는 이 별빛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A 은하에 있는 기체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어찌됐든 그 흡수 스펙트럼, 저 기체들의 흡수 스펙트럼의 위치를 보니까 이거 다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 색칠되어 있고 흡수선의 위치를 봤더니 흡수선의 위치가 원래는 요런 선이 나타나더래. 요런 선이 나타나더래. 흡수선입니다. 근데 이론상 이렇게 선 위치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요 빛을 보니까 실제로 요 빛을 관찰을 해보니까 선의 위치가 이런 거예요. 좀 달라졌어요. 선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선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나타난다. 그럼 봐봐. 우리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이 오른쪽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은 파장이 길다 했을까? 짧다 했을까? 길다 했어요. 그래서 요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라는 뜻이야. 요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다?
길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결국에 실제로 보니까는 별빛이 들어올 때 파장이 어떻게 되면서 들어오고 있는 거야? 길어지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파장이 길어지면서 들어오고 있다. 그럼 파장이 길어지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뭐 얘기일까? 이게 나고요. 저게 자동차예요. 자동차의 소리가 점점 낮은 음으로 들린다는 얘기야.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일로 가면서 별빛을 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이해돼요? 즉 파장이 길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팽창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즉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치우치면서 들어오고 있죠. 이게 무슨 색이라고? 빨간색이라고. 그래서 치우치면서 들어오고 있는 걸 그걸 뭐라고 할까요?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적색 편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돼요? 즉 적색 편이 자체가 우주 팽창의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이해돼요? 만약에 우주가 수축하고 있다면 어떤 편의가 나타났을까? 반대로 파장이 길어질까 짧아질까? 짧아지는 편의가 나타났겠죠. 어느 쪽으로? 파란색 쪽으로. 그건 청색 편이라고 불러. 근데 청색 편의가 나타나지 않고 적색 편의가 나타나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를 묶어 볼게요. 자, 우리 은하에 더 멀리 있는 별이 하나 더 있다고 해보자. A보다 더 멀리 있는 별. 여기 말고 여기라고 하자. 여기에 B라는 별이 있으면, B라는 외부 은하가 있으면 별빛이 이렇게 또 들어오겠죠? 그치? 들어올 때 우리 은하와의 거리를 봤을 때 A와 B 중에 누가 더 멀리 있는 거야? B가 더 멀리 있는 거죠. 그럼 더 멀리 있으니까 더 멀리 있는 거면은 후퇴 속도가 어때? 더 빨라야겠죠. 그러면 A 자동차와 B 자동차 중에 누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B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럼 더 빨리 멀어진다면 소리가 낮아지는 정도가 더 심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B에 대한 편의량을 관찰을 해보면 이것보다도 어떻게 될까? 더 많이 치우쳐진 스펙트럼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어떻다?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적색 편의가 일어나되 치우친 편의량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어떨까? 클 수밖에 없겠죠. 이해됩니까?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는 빠를 거고요. 그게 빠르다는 얘기는 우리는 뭐 속도계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이 편의량이 속도계죠. 더 빨간색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게 더 멀리 있는 은하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요 적색 편의를 관찰한 과학자인 허블이라는 사람의 법칙을 좀 이해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요거 알아낸 사람이 누구라고? 허블. 좀만 쉬었다 갈게요. 10분만 쉬는 시간.
자, 이제 우리 다시 해봅시다. 자, 멀리 있는 은하는 빨리 멀어진다. 그쵸? 그래서 적색 편의를 관찰해 보면 파장이 더 많이 길어진다가 되는 거죠. 멀리 갈수록, 멀리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지는 거니까. 더 빨리 멀어지면 더 편의량이 심해진다. 요 얘기까지 했어.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관찰하고 법칙을 만들어낸 사람이 허블이라는 사람인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결국엔 허블 법칙을 알아냈어요. 허블 법칙. 그러면 허블 법칙이라는 거는 그래프로 봤을 때 허블이 외부 은하들까지의 거리와 그 외부 은하들이 멀어지는 후퇴 속도, 자, 후퇴 속도를 각각 관찰을 해서 포인트를 찍어 보니까 대충 뭐 이런 포인트가 나오더래.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치를 보니까 그래프 이렇게 나오더래요. 1차 함수 그래프죠. 그래서 이 1차 함수 그래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거는 당연히 기울기가 되겠죠.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우리는 이제 허블 상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허블 상수 기호로는 대문자 h로 표현을 할 거야. 자, 기울기라는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래서 h는 거리 r로 표현합니다. r분의 속도는 v죠. 그래서 r분의 v로 표현을 할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속도 v는 t분의 s, t분의 r이죠.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잖아. 근데 이게 지금 단위가 우주죠. 그치? 우주의 후퇴 속도야, 결국에. 그러면 그 우주의 시간이라는 거는 뭘 말할까? 우주의 시간? 우주의 나이를 말하고 있겠지. 이해돼요? 우주의 시간이란 우주의 나이야. 자, 그랬을 때 이 V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렇다면 허블 상수 H는 R분의 T분의 R이죠. 그럼 여기에서 번분수 R 날라가죠? 결국에 허블 상수는 T분의 1이네. 즉, 허블 상수와 우주의 나이는 서로 역수관계에 존재하네요. 역수관계. 그렇다는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요 그래프는 한 100년 지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좀 이렇게 눕겠죠? 100년 또 지나면 그래프가 또 이렇게 좀 눕겠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프는 눕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본다면 이런 거야. RV. 자, 어떤 A라는 우주는 현재 이런 상태고 B라는 우주는 이 상태래요. 그랬을 때 우주의 나이를 비교해 본다면 A와 B 중에는 누가 더 오래된 우주일까요? B가 더 오래된 우주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허블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 됐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주의 나이를, 방금 내가 한 거, 우주의 나이를 유추하는 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습하면서 한번 이해 안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물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근데 그 입자들이 어디서 만들어졌어? 우주가 탄생할 때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 우주가 탄생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된댔어? 스펙트럼과 도플러 효과를 알아야 된댔죠. 그래서 스펙트럼과 도플러 효과 해가지고 이거 이해한 거죠? 이해돼?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뭐겠어? 우주가 탄생하는 과정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그 우주가 탄생하는 과정을 이해했을 때 다시 한번 물질의 구성원 입자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중간중간 계속 얘기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번에 쭉 간다잉. 칠판 한 판에 다 쓸 거야. 우주 탄생의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할 건데 대표적인 우주론으로 우리는 빅뱅을 배울 거예요. 빅뱅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가 누구냐면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어요. 근데 빅뱅이라는 거는 어느 한 점으로부터 폭발이 일어나서 그 폭발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조그만 게 태초의 우주인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이 한 점의 상태는 초고온, 초고밀도의 상태였고, 요 한 점으로부터 대폭발이 시작됐다라는 게 시작이겠죠. 대폭발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대폭발이 시작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어. 10의 마이너스 35승초 후에 분명히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굉장히 찰나의 시간이지만 시간 간격이 있어. 대폭발이 시작되고 이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주에는 기본 입자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기본 입자가 생성됐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입자, 아까 얘기했었죠? 누구랑 누구였어? 전자와 쿼크가 있었죠?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쿼크는 두 종류였죠?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였고요.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죠. 이렇게. 얘네들이 만들어졌대. 자, 우리 시간이 좀 더 흘러요. 10의 마이너스 6승초 후에. 자, 뭐 저 시간의 지수는 외울 필요는 없어, 지금. 자, 6승초 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기본 입자들, 쿼크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대폭발 후 10의 마이너스 6승초 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최초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양성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UUD 해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알고 있죠? 중성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DDU 해서 0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6승초 때 이 녀석들의 개수비가 참 중요해. 개수비. 초기 상태, 이때 초기 상태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1대1의 비율로 있었대요. 가모프가 추측하기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1대1이냐면은 얘네들은 서로 전환이 돼.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해요. 전환이 돼요. 근데 그 전환이 필요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아주 조금 더 무거워. 그렇다는 얘기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많이 먹어야겠죠. 즉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땐 에너지를 흡수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 되려면 가벼워져야 돼. 다이어트를 해야죠. 즉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 방출하는 변화가 나타나면 중성자가 양성자가 돼요. 됐죠? 그럼 중요한 건 또 이때 시간이 더 흘러서 3분 후가 돼. 자, 이제 좀 유의미한 시간이 나왔죠? 자, 3분 중요합니다. 3분이 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주에 이때 점점 우주의 온도, T, 템퍼러처 온도입니다. 우주의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 그럼 봐봐. 우주의 온도가 내려간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변화는 좀 줄어야겠죠. 주변이 차가워지면 에너지 흡수가 잘 안 될 거잖아. 주변이 차가워지면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 변화는 어떻게 돼야 돼? 더 잘 일어나야겠죠. 그러면 3분이 지나는 동안 점점 양성자는 많아지겠죠. 중성자는 줄어들겠죠.
이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2대1, 3대1 막 이렇게 변했을 거야. 변했는데 3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이때 7대1의 수준이 된다라고 가모프가 계산을 합니다. 7대1의 수준이 돼요. 이때. 이거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잠깐 요거에 대해서 스톱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3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양성자, 중성자 가지고 뭘 만들까? 원자핵을 만들겠지? 원자핵을 만들어내요. 이때. 원자핵을 어떻게 만들 건지 보면은 양성자는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게. 중성자는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주에 존재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지들끼리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면 붙어요, 얘네들은. 양성자랑 중성자 이렇게 하나로 붙어.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는 녀석이 또 한 번 중성자랑 또 부딪혀. 그러면 중성자 2개, 양성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또 붙어 있어요. 자, 이번엔 요 붙어 있는 녀석이 이번엔 양성자랑 부딪힐 수도 있겠지. 그 양성자랑 부딪히면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하나인 입자가 될 거야.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입자들이 또 부딪혀요. 이번에는 양성자랑 부딪히면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녀석이 중성자랑 부딪힌다면 또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이러는 과정에서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과연 이때 만들어진 원자핵이 결국에 뭐냐면은 요 녀석 양성자 몇 개야? 2개짜리죠. 양성자 2개짜리 원자핵은 뭘까요? 헬륨핵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요 녀석도 양성자 2개지. 그치? 그래서 요 녀석도 헬륨핵이기는 해. 근데 조금 좀 달라. 동위원소라는 녀석인데 그건 뭐 우리가 지금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헬륨핵이 만들어져요. 또 하나 얘도 새로 만들어진 거지. 원래 없었는데 이 녀석은 양성자 하나니까 누구겠어? 수소겠죠. 수소기는 한데 일반적인 수소는 그냥 얘야. 중성자가 없어요, 수소는. 근데 얘는 중성자를 하나 달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수소보다는 조금 무거운 수소라고 이야기를 해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수소핵이라고 불러요. 중수소핵. 또한 요 녀석은 얘도 수소겠지? 근데 얘보다도 무겁지? 왜 중성자가 2개니까. 그럼 요 녀석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3번 무겁다 해서 3중수소핵이라고 해요. 3중수소핵. 되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자핵들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사실은 중수소핵 만들어지기는 해요. 3중수소핵도 만들어지기는 해. 자, 요 녀석도 만들어지기는 해요.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좀 불안정한 녀석들이라서 양이 굉장히 적어요. 이 녀석에 비하여. 얘네들의 양이 많다 적다? 굉장히 적다, 얘네들은. 그러면 대부분의 핵은 뭘로 존재하냐면 이때 당시에 헬륨핵으로 존재하겠죠. 또 하나 요 녀석 자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이 녀석 자체가 수소핵이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3분 때 존재했던 대부분의 원자핵들은 뭐야? 수소핵과 헬륨핵으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들이야. 됐죠? 그럼 다시 일로 올게요. 자, 3분 때 결국에 양성자의 개수 비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7대1까지 됐죠? 그러면 이 7대1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수소핵과 헬륨핵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우리는. 그럼 만들어 봅시다. 양성자가 몇 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성자는 하나. 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얘랑 얘를 만들어낼 건데 잘 생각해봐. 요 녀석을 만들려면 중성자가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되잖아. 하나밖에 안 그렸죠? 7대1이니까 그냥 14대2로 생각합시다, 우리. 중성자 2개 있으려고. 넷, 여섯, 일곱에 중성자 하나 더. 그럼 이 비율을 가지고 수소랑 헬륨을 만들어내면 얘네들 4마리가 뭉쳐서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헬륨핵이 되죠. 그리고 자, 요 녀석들 그 자체로도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그냥 수소핵이죠. 이해돼요?
그럼 3분 때 만들어진 수소핵과 헬륨핵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수소핵이지? 그럼 개수비가 12대 1이 되겠죠. 요 네 마리가 뭉쳐서 헬륨핵 하나니까. 이해돼요? 12대 1의 개수비가 돼요.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양성자랑 중성자의 질량비는 1대 1이었죠.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울 뿐 어쨌든 질량비는 1대 1이야. 그러면 요 12마리의 전체 질량과 이 헬륨핵 한 마리의 전체 질량비는 몇 대 몇일까? 질량비는 12대 4가 되겠죠. 왜? 이 알갱이들마다의 질량이 똑같을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질량비는 12대 4야. 그럼 12대 4면 약분하면 뭐예요 그게? 3대 1이지.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실제로 3대 1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계산해도 3대 1이 나오네요. 즉 가우프가 예측한 값과 실제 관측값이 어때요? 동일하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그치?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죠. 증거물 1이야 이게. 이해돼요? 그래서 이 증거를 유추하는 거 스스로도 해볼 줄 알아야 돼. 한번 꼭 해봐. 자, 그럼 3분 때 어쨌든 수소랑 헬륨은 3대 1의 질량비를 이룬다 라는 거예요. 3분 때 원자핵 만들 때. 자, 그럼 우리가 원자핵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원자핵과 전자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면 될까요? 원자핵이랑 전자가 있으면 뭘 만들 수 있어? 원자핵이랑 전자를 이용하면? 그치, 원자를 만들 수 있어.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를 만들어내면 돼요. 원자 만들면 되는데 이때 원자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38만 년이라는 시간, 이것도 중요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우주에 원자핵도 있고요. 뭐도 있어? 이미 전자도 있죠. 그럼 걔들 붙이면 되는 건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는. 왜냐면 이 3분 때 우주의 온도가 너무나 높았던 거야. 우주의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운동 속도는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지겠지 당연히. 그래서 전자의 속력이 빨라도 너무나 빨랐던 거야. 자, 전자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원자핵이 있을 때 이 전자가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얘를 캐치할 수 있어요? 못 붙잡아. 너무 빠르면 못 붙잡아요. 그래서 이때는 전자가 원자에게 달라붙질 못했던 거야.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우주의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지면서 이 38만 년 때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에 도달하냐면 3000 켈빈에 도달합니다.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전자의 속력이 충분히 낮아졌어요. 느려졌어요. 이해돼? 충분히 느려졌으니까 비로소 원자핵이 자기 주변으로 누굴 붙잡을 수 있었을까? 전자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38만 년 동안 가만히 기다린 게 뭘 기다린 거야? 전자가 느려지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온도가 낮아져서. 언제까지 낮아진다고? 3000 켈빈이 됐을 때야. 이때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원자 형성 시기 때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좀 이해를 해볼게. 이것도 별표. 자, 3분 때 원자핵이 만들어지죠? 3분은 원자핵이야. 그러면 3분 때 우주를 좀 살펴보면은 우주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원자핵도 있을 거고요.
전자도 있을 거고요. 전자도 있을 거고요. 그치? 근데 얘들이 붙어 안 붙어 서로? 안 붙어. 왜? 전자가 너무 빠르니까. 이 상태야. 근데 이때 이 우주에는 빛이 있었거든. 근데 우주에 존재하는 그 빛들이 전자와 부딪히면서, 노란색은 빛이야. 전자와 부딪히면서 정상적으로 직진할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굉장히 이 그림만 봐도 굉장히 혼돈스럽죠. 굉장히 혼돈스러워. 이 상태를 우리는 카오스 상태라고 불러요. 우주의 카오스 상태였다. 근데 그 카오스 상태라는 걸 조금 이쁘게 표현을 해보면, 이때는 빛과 물질이 혼합되어 있던 상태야. 빛과 물질이 막 섞여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섞여 있었을 때는 당연히 혼돈스러워. 그래서 이때 우주의 상태는 불투명한 우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해. 불투명한 우주 상태였다. 예를 들어 이거야. 빛이 이렇게 한 줄기 쫙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분필 묻은 손을 막 이렇게 털어. 그러면은 그게 투명해 보여요? 뿌예 보이지 않겠어? 그치?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 상태인 거야. 근데 3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38만 년이 됐어요. 38만 년 때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에 도달해요? 3000 켈빈으로 낮아지죠. 그리고 이때 뭐가 만들어져? 비로소 원자가 만들어지죠. 이 상태가 되면 우주의 상태가 원자 핵도 있고 전자도 있을 건데, 전자가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원자에게 착 달라붙어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치? 정돈이 됐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빛이 여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쁘게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이해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비로소 빛과 물질이 분리되었다라고 해요. 빛과 물질이 분리되었다. 되죠? 그럼 이제 빛과 물질이 분리돼. 그럼 빛이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때 우주는 어떤 상태라고 할까요? 투명한 우주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원리 이해돼? 그래서 38만 년 때, 3000 켈빈 때, 원자 형성 시기 때 우주는 어떻게 된다? 투명해진다 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원자핵 형성 때, 즉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었을 때 우주는 투명해졌다. 맞아, 틀려? 틀린 말이죠. 헬륨 원자핵이 아니잖아. 원자가 만들어질 때야.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 투명해지진 않아요. 원자핵 때는 투명, 불투명? 불투명이야.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이 38만 년 3000 켈빈 원자 형성 시기 때, 이때 튀어나온 빛이 있죠? 이 빛들. 이 빛이 우주 전체로 뻗어나갔을 거야. 우주 전체로 뻗어나갔을 거야. 근데 이 우주 전체로 뻗어나간 요 빛이 현재도 관찰이 됩니다. 이해돼? 현재도 관찰이 돼. 그래서 우리는 이때 빠져나온 요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요. 이때 튀어나온 빛. 알겠죠? 즉 우주 배경 복사는
38만 년 3000 켈빈 원자 형성 시기 때 뿜어져 나온 빛을 뭐라고 부른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이때 3000 켈빈이었는데 우주의 온도가 현재는 몇 켈빈이냐면은 약 3켈빈, 2.7 켈빈의 온도를 가지고 있어. 우주는. 그랬을 때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내려갔죠? 이해돼? 우주의 온도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빛의 파장은 길어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파장은 길어져요. 그러면 빛의 파장이 길어져서 현재 이 2.7 켈빈 흑체에서 방출되는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길이는 7.3cm 정도의 파장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관찰을 해보니까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길이가 7.3cm였던 거야.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7.3cm의 파장 영역이 있는 걸 우리는 요거까지 기억해줘. 마이크로파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주 전체는 마이크로파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파장 몇 cm짜리? 7.3cm짜리 파장으로. 왜?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이기 때문에 2.7 켈빈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억해주면 돼. 이해돼? 자, 그래서 봐봐 또. 요렇게 7.3cm의 마이크로파가 관측이 될 거야 라고 우리가 계산했지. 근데 실제로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 관찰이 된다고. 그러면 이 우주 배경 복사 역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돼 안 돼? 되는 거죠. 얘가 증거 2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죠.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그쵸? 현재도 3대 1인 게 보니까. 그리고 원자 형성 시기 3000 켈빈 때 튀어나온 빛이 있었죠? 그 빛을 뭐라고 불러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죠? 우주 배경 복사가 현재도 관측이 돼요. 그치? 그게 증거 두 번째인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빅뱅 우주론은 이렇게 되는데 그 빅뱅 우주론 이전의 우주론들을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빅뱅 우주론 전의 우주론들. 자, 일단은 아인슈타인이 나와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수축도 안 하고 팽창도 안 하는 정적인 상태야 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 정적 우주론을 주장하는 뒷받침 근거가 우주상수라는 게 있는데 뭐 몰라도 돼요. 중력과 반대되는 힘이 뭐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과 상반되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프리드만.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팽창 우주론을 주장을 해요. 둘이 막 싸워. 그쵸? 근데 그 이후에 허블이 등장합니다. 허블이 뭘 관찰해? 외부 은하의 적색 편의 현상을 관찰하죠. 허블이 적색 편의를 관찰한다는 얘기는 적색 편의를 관찰했어. 우주는 뭐 하고 있다? 팽창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리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서 일단 팽창은 팩트야. 이제 그 이후에 파가 또 갈려요. 그 이후에 호일이라는 사람과 가모프라는 사람으로. 자, 호일이라는 사람은 우주론 이름이 정상우주론이야. 정상우주론. 그리고 가모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빅뱅 우주론이고.
자, 두 이론 모두 허블 이후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건 가지고 가겠죠. 공통점이겠죠. 근데 그림을 이해해 보면 좀 달라. 호일의 우주론에선 우주가 이럴 때 여기에 입자가 이렇게 4개가 있대요. 근데 얘가 팽창을 해요. 2배가량 팽창을 해요. 이렇게 팽창했을 때 이 입자들도 있고 새로운 입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입자가 생성이 된다. 근데 가모프는 우주가 이렇게 있을 때 팽창을 하면 2배가량 팽창을 했을 때 이 입자들은 그대로 있대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해보면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우주의 질량과 이 우주의 질량을 비교하면 질량이 누가 클까? 이게 더 크겠죠. 새로운 거 있으니까. 그래서 우주의 질량은 증가를 해요. 근데 그에 따라서 우주의 부피도 어떻게 돼요? 부피? 우주의 부피 또한 증가하죠. 그러면 부피도 증가하고 질량도 증가하면 그에 따라 밀도는 변할까 안 변할까? 우주의 밀도는 안 변하죠. 이해되죠?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밀도는 일정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가모프에서는 부피는 증가하죠. 부피는 증가하는데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질량이 어때요? 일정하죠. 질량이 일정해. 그럼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이 일정하면 우주의 밀도는 점점 어떻게 될까? 그치,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되니? 자, 그런데 이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왜 포인트냐면은 봐봐. 우리가 이때 언제야? 빅뱅 터지고 3분 때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돼요? 3대 1. 이 3대 1을 가지고 38만 년의 원자가 됐겠죠.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8만 년 때도 3대 1이었겠지. 근데 지금도 3대 1이야. 새롭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즉 우리 몸 안에 수소가 있겠죠? 그 수소는 언제 만들어졌어? 이때 만들어진 수소가 우리 몸에도 있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질량, 우주의 질량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즉 우주의 밀도는 현재도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낮아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도 봐. 요 밀도의 변화는 온도의 변화랑도 똑같습니다. 즉 호일의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온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근데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에서의 우주의 온도는 낮아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우리 강의실에 예를 들어 4명이 있었어. 근데 강의실이 2배 커지면서 8명이 된 거야. 그럼 이 강의실의 후끈한 정도는 똑같겠죠. 근데 우리 강의실에 4명이 있었는데 2배 큰 강의실로 옮겼지만 아쉽게도 또 4명이에요. 그럼 강의실이 어떻게 될까? 좀 썰렁하겠죠. 온도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죠. 이 얘기예요. 이해돼? 쉬워라. 그래서 이 우주론 역사 흐름 이해하시고 결국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지. 아시겠죠? 이해돼? 호일의 정상 우주론도 시험에 나오기는 해.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오늘 수업 내용은 다 마치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원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때 만들어지죠. 그 전에 원자 핵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 전에 양성자, 중성자, 그 전에 전자와 쿼크가 있었겠죠. 그럼 전자와 쿼크, 그럼 쿼크를 가지고 양성자, 중성자를 만드는데 UUD가 양성자, DDU가 중성자 이렇게 만들어. 근데 이때 만들어진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고? 처음엔 1대 1이었어. 근데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에너지 흡수는 잘 안 되죠. 방출은 잘 돼요.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비가 점점 늘어났겠죠. 그래서 3분 때까지 늘어난 걸 보니까 몇 대 몇? 7대 1이 돼요. 그럼 이 7대 1의 상태를 가지고 수소랑 헬륨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어야 돼? 3대 1. 실제로도 3대 1. 증거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핵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당시에는 전자가 너무 빨랐어. 왜? 온도가 높았으니까.
전자가 너무 빨라서 붙잡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다가 3000켈빈에 도달해요. 그때가 언제야? 38만 년 후죠. 그래서 이때 비로소 전자의 속력이 충분히 느려져서 원자에게 전자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이렇게 붙잡았어? 이때 뭐가 만들어진다? 원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3분대랑 38만 대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혼돈스러워. 분리가 안 됐죠? 불투명했어. 근데 이게 붙잡혔으니까 깔끔하죠? 이때 빛과 물질이 분리가 되고 투명한 우주가 되는데 이때 분리되어 나온 이 빛을 뭐라고 불러요?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현재 2.7켈빈이 됐을 때 파장 길이가 7.3cm가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도 마이크로파 7.3cm가 관측이 되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서 뭐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는 적색편이고 적색편이 이해하려면 도플러 효과 알아야 되겠고 도플러 효과 다시 기억해 볼까?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져 짧아져? 길어진다라는 거. 가까워지면 짧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멀어지고 있으니까 파장이 길어지면서 나타나겠죠.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얘기는 흡수선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빨간색 쪽이죠. 빨간색이 파장이 긴 거니까. 그래서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라는 거. 이해돼? 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되고, 자, 숙제를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자, 숙제는 28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돼요. 숙제 28페이지까지. 근데 그 숙제를 보시면은 60문제죠? 그리고 이 교재가 총 강수가 몇 개의 강으로 되어 있어요? 10개의 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0개 강마다, 한 강마다 숙제가 60문제가 나갈 거야. 총 600제죠? 그치? 그래서 10강을 다 들으면 600문제를 푸는 거고. 근데 60문제, 한 주 60문제라는 수준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그치, 적당한 거야. 이거 많다는 애들이 있어서 짜증나더라고. 적당한 거야. 그치? 그 수학 문제도 아니고, 국어 문제도 아니고, 과학이잖아. 뭐, 과학이 수학과 국어에 비하여 뭐 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사실 문제를 푸는 시간을 좀 비교를 해보면, 기초 개념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잖아요. 다 똑같은 문제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숙제는 꼭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숙제 안 하면은 남길 거예요. 알겠지? 진짜야? 농담 아니라. 남길 거야. 그래서 숙제 꼭 하시고, 뒤에 보면 답지도 있어. 답지를 주는 이유는 뭐야? 베끼라고? 베끼라고 하는 거 아니죠? 뭐 하라고? 채점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꼭 숙제 채점까지 해서 다음 주에 오시면 돼요. 알겠지? 네, 하셔야죠. 자, 그리고 펜타스, 영통 펜타스 밴드 가입하셔야 돼요. 밴드 있을 거야. 저기 물어봐봐. 밴드 가입하시고, 그리고 요 영상 지금 찍은 게 오늘 아마 올라갈 거거든. 만약에 숙제하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밴드 들어와서 영상을 보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수고하셨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